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매서웠다. 특히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박지연은 출근길에 두꺼운 코트에 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늘도 그녀는 평소와 같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동물보호소로 향하는 길이었다. 동물보호소의 수의사로 일한 지도 어느덧 5년 차. 그녀의 삶은 대부분 동물들과 함께였다. 오늘도 추운 날이네요. 버스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은 도시를 하얀 이불로 덮고 있었다. 지연은 창에 머리를 기대며 오늘의 일정을 생각했다. 오늘은 새로 구조된 동물들의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날이 될 줄은.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동료인 김민준이 그녀를 맞이했다. 지연 씨, 큰일 났어요. 새벽에 긴급 제보가 들어왔어요. 산비탈 근처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있다고 해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대요. 지연은 즉시 구조 차량을 준비했다. 민준과 함께 제보된 위치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견디고 있을 개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저기에요.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차를 멈추고 내린 지연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다. 눈길 한가운데 한 마리의 진돗개가 4마리의 새끼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진돗개가 그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심해요. 어미개가 경계하고 있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어미 진돗개는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에는 도움을 청하는 듯한 간절함도 보였다. 괜찮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지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걸음, 2걸음. 천천히 다가가자 진돗개는 그제서야 몸을 조금 옆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진돗개 뒤쪽으로 5번째 새끼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새끼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 씨, 담요 가져와요. 빨리요. 지연은 외쳤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눈 속에 파묻힌 새끼를 들어올렸다. 새끼는 차가웠지만 희미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살아있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미 진돗개는 지연이 새끼를 안는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울었다. 마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재빨리 차로 돌아가 히터를 최대로 켰다. 새끼를 담요로 감싸고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미개와 나머지 새끼들을 안전하게 차에 태웠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반드시 살려낼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차는 신속하게 보호소로 향했다. 지연은 계속해서 작은 새끼의 몸을 문질러 체온을 유지시켰다. 어미 진돗개는 계속해서 걱정스럽게 울며 지연의 손을 핥았다. 걱정 마, 내 새끼 꼭 살릴게. 지연은 어미개에게 약속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지연과 동료들은 긴급처치에 들어갔다. 다행히 5번째 새끼는 저체온증에 걸렸을 뿐 큰 부상은 없었다. 어미개와 나머지 새끼들도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몇 시간의 치료 끝에 모든 새끼들이 안전하게 어미의 품에서 젖을 먹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똑똑한 어미네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린 거예요. 도움을 청하려고요. 민준이 감탄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다. 이 가족을 보살필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지연과 진돗개 가족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미개에게 하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나처럼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어미라는 의미로. 동물보호소의 규정상 하나와 새끼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소에서 보살핌을 받고 이후 입양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야, 이제 조금만 참아.
곧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지연은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하나를 찾아가 속삭였다. 새끼들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다. 특히 눈 속에서 구조된 5번째 새끼 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지연은 별이가 특별하다고 느꼈다. 항상 지연을 보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작은 발로 케이지를 긁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와 새끼들이 입양될 시기가 되었다. 지연은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님, 제가 하나와 새끼들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원장 김태우는 안경을 올리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5마리나 되는 개를 혼자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면 5마리 모두 함께 지낼 수 없을 거예요. 절대 헤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너무 작아요. 지연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제가 할머니께 물려받은 시골 집이 있어요. 강원도 산골에요. 이번 기회에 그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태우의 눈이 커졌다.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해요. 원장님. 이 아이들은 제게 운명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 서울 생활이 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연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다. 알겠어요. 입양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하나와 새끼들, 별이, 달이, 해리, 구름이, 그리고 바람이 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강원도 산골로 이사하는 날, 지연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시골 생활은 낯설었다. 하지만 하나와 새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연은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며칠을 보냈다. 그동안 하나와 새끼들은 넓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하나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연은 마당에서 쉬고 있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나는 마치 지연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첫밤, 지연은 하나와 새끼들을 위해 방 한 칸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 자신의 방에 누웠을 때 문 밖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하나와 새끼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방으로 들였다. 그날부터 지연의 침대는 하나와 새끼들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끼들은 점점 자라났다. 각각의 성격도 뚜렷해졌다. 별이는 항상 지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감정을 읽는 듯했다. 다리는 호기심이 많아 항상 새로운 것을 탐험했다. 해리는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구름이는 항상 행복하게 뛰어다녔다. 바람이는 가장 용감하여 항상 먼저 앞장섰다. 지연은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젊은 여성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곧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을 열었다. 특히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 정성태는 지연을 친손녀처럼 챙겼다. 가끔 직접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거나 집 수리를 도와주기도 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은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성태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저 개들은 참 영특하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하나는 정말 특별해요. 새끼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성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돗개는 원래 그래. 우리나라 토종개라 사람 마음을 잘 알아. 옛날에 내 아버지도 진돗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우리 가족을 산불에서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그날 이후로 성태는 종종 지연의 집을 찾아와 하나와 새끼들에게 특별한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진돗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와 새끼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원도의 여름은 무척 아름다웠다. 푸른 산과 맑은 계곡물,
그리고 온갖 꽃들이 마을을 화사하게 물들였다. 하지만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폭우가 마을을 덮쳤다. 이런,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지연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나와 새끼들은 불안한 듯 집안을 서성거렸다. 특히 별이는 계속해서 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왜 그래, 별이야? 지연이 별이를 쓰다듬었지만 별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하나가 크게 짖기 시작했다. 하나야, 왜 그래? 지연이 놀라 일어났다. 하나는 문 쪽으로 달려가 계속해서 짖었다. 지연이 문을 열자 하나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하나는 뒤돌아보며 지연을 부르는 듯했다. 무슨 일이지? 지연은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하나는 마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별이와 바람이도 그 뒤를 따랐다. 지연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계곡물이 불어나 마을 일부가 물에 잠기고 있었다. 특히 성태 할아버지의 집이 있는 쪽이 가장 위험해 보였다. 할아버지, 지연은 성태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나와 별이, 바람이는 이미 성태의 집문 앞에서 짖고 있었다. 지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할아버지, 계세요? 지연은 크게 소리쳤다.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밀어 열었다. 성태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집안은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은 성태에게 달려갔다. 지연이냐?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성태의 목소리는 약했다. 지연은 성태를 일으키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하나가 성태의 옷자락을 물었다. 별이와 바람이도 도우려는 듯 성태 주위를 맴돌았다. 하나야, 도와줘. 지연은 눈물을 머금었다. 하나는 마치 지연의 말을 이해한 듯 성태의 옷자락을 더 단단히 물고 끌어당겼다. 지연은 성태의 어깨를 받쳐들었다. 별이와 바람이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왔다. 힘겨운 노력 끝에 그들은 성태를 집 밖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물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산사태의 위험도 있었다. 마을 회관으로 가야 해요. 할아버지 지연이 말했다. 그들이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동안 하나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도중에 하나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다른 집으로 달렸다. 별이도 그 뒤를 따랐다. 하나야, 지연이 불렀지만 하나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성태를 안전하게 마을 회관으로 데려다 놓은 후 하나와 별이를 찾아 나섰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물은 점점 더 불어났다. 그녀는 하나와 별이가 달려간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딴 집이었다. 그곳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하나와 별이가 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다. 지연은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위험합니다. 빨리 대피해야 해요.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나왔다. 그들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비 오는 날에? 할머니가 물었다. 마을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빨리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연이 급하게 설명했다. 노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그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 뒷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다. 빨리요. 지연이 외쳤다. 하나와 별이는 앞서 달리며 안전한 길을 인도했다. 지연과 노부부는 그들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산사태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성태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지연 양, 괜찮은가? 마을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다행히 하나와 별이 덕분에 모두 안전하게 왔어요. 지연은 하나와 별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날 밤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것은 모두 하나와 별이, 그리고 바람이의 놀라운 감각과 용기 덕분이었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해가 떴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나와 새끼들을 마을의 영웅으로 칭했다. 특히 성태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 고마워. 지연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하나와 새끼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자 마을의 수호자였다. 폭우 사건 이후 하나와 새끼들은 마을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특히 별이는 지연과 더욱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지연은 별이가 다른 개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지연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별이가 불안하게 짖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별이? 지연이 물었다. 별이는 계속해서 짖으며 지연의 옷자락을 물고 끌었다. 지연은 별이를 따라갔다. 별이는 지연을 집 뒤편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어린 소녀가 쓰러져 있었다. 소녀는 의식이 없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이런, 지연은 소녀에게 달려갔다. 소녀는 마을에 사는 이민아였다. 10살 된 미나는 천식이 있었다. 지연은 즉시 미나의 부모에게 연락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미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큰 위험 없이 회복되었다. 미나의 부모는 지연과 별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별이가 없었다면 미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연은 겸손하게 말했다. 그 일 이후 지연은 별이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별이는 마치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감지하는 듯했다. 마을의 노인들이 찾아오면 별이는 그들 중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 곁에 머물렀다. 지연은 의사인 친구 이수진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사실 의료계에서는 개들이 특정 질병, 특히 당뇨병이나 암 같은 질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진이 설명했다. 정말요? 별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지연은 놀라워했다. 가능성은 있어요. 개들은 인간보다 후각이 수천 배 예민하거든요. 질병으로 인한 체내 화학물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 대화 이후 지연은 별이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느 날 성태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왔을 때 별이는 평소와 달리 계속해서 성태의 왼쪽 가슴 부근을 코로 찌르고 불안하게 짖었다. 별이가 왜 저러지? 성태가 물었다. 지연은 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할아버지, 혹시 가슴이 불편하신가요? 가끔 여기가 좀 답답하긴 한데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성태가 대답했다. 지연은 걱정이 되었다. 할아버지, 제가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처음에 성태는 거부했지만 지연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다음 날 병원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태는 심장 질환이 있었고 치료가 시급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성태는 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 녀석이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구나. 그 일 이후 별이의 특별한 능력은 마을 전체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별이를 의사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연은 별이의 능력을 더 개발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병 탐지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전문적인 훈련 방법을 배워 별이에게 적용했다. 별이야, 내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거 알아. 지연은 매일 별이를 훈련시키며 말했다. 몇 달 동안의 훈련 후 별이는 더욱 정확하게 건강 이상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별이와 지연을 찾아와 건강 체크를 부탁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지연의 오랜 친구 김민호가 찾아왔다. 민호는 소아과 의사였고 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만약 별이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민호가 말했다. 별이가 정확히 어떤 질병을 감지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별이가 알려준 사람들은 모두 실제로 건강 문제가 있었어. 지연이 대답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 있는 의료연구소에 별이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소개해줄 수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도시 생활을 떠난 지 오래였고 하나와 새끼들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별이만 데려가면 되니까 짧게 다녀올 수 있을 거야, 민호가 덧붙였다. 결국 지연은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하나와 다른 새끼들을 성태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별이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서울은 변함없이 분주했다. 지연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별이도 처음에는 불안해 보였지만 곧 적응했다. 유료 연구소에서 별이는 1년의 테스트를 받았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환자의 샘플을 준비하고 별이가 질병이 있는 샘플을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별이는 특히 당뇨병, 특정 유형의 암, 그리고 심장질환의 징후를 높은 정확도로 감지했다. 놀라운 결과예요. 연구소 책임자 박 교수가 말했다. 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어요. 지연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걱정되기도 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별이를 연구소에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싶어요.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요. 지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별이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별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생각해 볼게요.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호텔로 돌아온 지연은 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별이는 마치 지연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별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난 너를 보내기 싫어.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지연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별이를 연구소에 보내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함께 강원도로 돌아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연구소로 향했다. 그녀는 밤새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박 교수를 만난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교수님, 별이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별이를 여기 남겨둘 수는 없어요. 박 교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정말 아쉽네요. 대신 제안이 있어요. 지연이 계속했다. 제가 별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서울에 와서 연구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별이의 새끼들 중에서도 같은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는지 함께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박 교수의 눈이 밝아졌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유전적인 특성일 수도 있으니 별이의 새끼들도 같은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지연과 별이는 새로운 협약을 맺고 강원도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자 하나와 다른 새끼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지연은 그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했다. 성태 할아버지도 그들의 귀환을 반겼다. 잘 다녀왔나? 별이가 서울에서 스타가 됐다면서?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별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연구를 도울 거예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성태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과 별이는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연구 결과는 의료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별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또한 놀랍게도 다리와 바람이도 비슷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도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구소는 질병 탐지견 프로그램을 확장했다. 지연의 삶은 바쁘지만 충만했다. 그녀는 강원도에서의 평화로운 생활과 서울에서의 의미 있는 연구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 어느 겨울날, 지연은 하나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야, 내가 없었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지연은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지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서 큰 병원이 질병 탐지견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연 씨, 이 모든 게 당신과 별이 덕분이에요. 우리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하나 프로젝트로 정했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나 프로젝트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를 기리기 위해서요. 당신이 쓰레기통에서 구한 그 진돗개 어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연은 마당에 앉아있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마치 지연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교수님. 하나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하나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하나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거야. 하나는 부드럽게 울며 지연의 손을 핥았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5년 전 폭풍우 치는 밤에 나는 한 어미개와 그녀의 새끼들을 만났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만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지. 세월이 흘러 하나는 15살이 되었다. 진돗개의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나이였다.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조용히 쉬며 보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다. 별이와 달이, 바람이, 해리, 구름이는 모두 훌륭한 성견으로 자랐다. 별이, 달이, 바람이는 정기적으로 서울의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해리와 구름이는 마을에 남아 지연과 함께 지냈다. 하나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여러 병원에서 질병 탐지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별이를 시작으로 많은 개들이 훈련을 받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 지연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다. 그녀는 하나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마을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태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심장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별이 덕분이었다. 성태는 생전에 자주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다 별이 덕분이야. 어느 봄날 아침, 지연은 하나가 평소보다 더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마당의 햇살 아래 누워 있었다. 지연이 다가가자 하나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하나야, 오늘 기분이 어때? 지연이 하나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고마워, 하나야.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지연은 하나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연은 하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별이와 달이, 바람이, 해리, 구름이도 하나 주위에 모여들었다. 마치 그들도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는 듯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다. 지연은 하나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나야, 넌 정말 특별한 개였어.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산은 계속 이어질 거야. 새벽녘, 하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슬픔과 감사, 상실감과 충만함이 뒤섞였다. 별이가 다가와 지연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별이야, 괜찮아. 하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지연은 별이를 안으며 말했다. 하나의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떤 이들은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의 용기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하나를 마을 뒷산의 아름다운 곳에 묻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이곳이 내가 지켜준 곳이야. 하나야. 앞으로도 여기서 우리를 지켜봐줘. 지연은 묘비 앞에서 말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하나,
진정한 영웅이자 어머니, 그리고 친구. 그녀의 용기와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나의 죽음 이후, 지연은 잠시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별이와 나머지 아이들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들은 지연에게 하나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몇 달 후, 서울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하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지연은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았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지연은 별이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저는 오늘 하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15년 전 눈보라치는 밤에 저는 한 어미 개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미 개의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가며 새끼들을 구했고, 나중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유산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직감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무대 뒤에서는 달이, 바람이, 해리, 구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정신을 이어받은 특별한 개들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부인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박지연 씨, 노부인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 프로젝트 덕분에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의사는 제가 탐지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어요.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나와 당신에게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은 노부인의 손을 잡았다. 하나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서울의 호텔방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나야, 보고 있니? 내가 시작한 일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갔는지 지연은 속삭였다. 별이가 지연의 옆에 누워 고개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다. 지연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지연과 개들은 강원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마을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아이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지연의 집을 방문하여 개들과 놀았다. 지연 아줌마, 하나 할머니 이야기해주세요. 한 아이가 졸랐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마당으로 불렀다. 그녀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에서 그녀의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온 용감한 어미 개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다. 별이와 다른 개들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들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연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사랑이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요. 하나는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영웅의 모습이에요.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마을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고마워, 하나야. 지연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내 길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저녁이 되자 지연은 개들과 함께 하나의 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신선한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다. 하나야, 내 이름을 딴 프로젝트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내가 시작한 사랑의 물결이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어. 별이가 조용히 울며 하나의 묘비 앞에 누웠다. 달이, 바람이, 해리, 구름이도 그 주위에 모였다. 지연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새끼들이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내게 준 선물에 영원히 감사할게.
그녀는 잠시 묵념한 후 개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하나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안개가 자욱한 가을 아침이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대한고등학교는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였다. 해가 뜨기도 전에 학교에 도착한 김영의 교장은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62세의 그녀는 15년 동안 이 학교의 교장으로 일해왔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엄격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김영애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곧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뒤에서 볼 수 없는 곳에서만 그녀는 자신의 피로와 외로움을 드러낼 수 있었다. 김영애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성공적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교사가 된 후 승진을 거듭해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결혼과 가정은 그녀의 선택지에 없었고 오직 일과 경력만이 그녀의 삶을 채웠다. 이제 62세가 된 그녀는 뒤돌아보니 자신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텅 빈 집을 나서고 늦은 밤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교장 선생님, 아침부터 벌써 출근하셨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김영애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운동복 차림이었다. 아,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이시죠? 김영애는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녀 앞에 선 남자는 이조한,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였다. 35세의 그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여러 학교를 전전하다가 이번에 대한고등학교에 비정규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네, 이조한이라고 합니다. 어제 부임했습니다. 일찍 와서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조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어두웠던 사무실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김영애는 새 교사를 자세히 살폈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체격, 그리고 얼굴에 항상 머물러 있는 듯한 웃음이 인상적이었다. 열정이 대단하군요. 일찍 오셔서 준비하다니. 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학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조한의 대답에 김영애는 잠시 멈추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요즘 젊은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조한은 달랐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학교에서도 그런 열정을 잘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조한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갔다. 김영애는 그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문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신선한 에너지였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일과가 시작되고 김영애는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냈다. 회의, 서류 작업, 학부모와의 상담 등 끝없는 업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고 그곳에서 이조한이 학생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와 학생들의 즐거운 비명이 사무실까지 들려왔다. 김영애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한때는 저렇게 열정적이었다. 교사로서의 첫 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열정은 사라지고 오직 의무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김영애는 교무실을 둘러보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체육관에서 나오는 이조한과 마주쳤다. 그는 땀에 젖은 채로 물병을 들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첫날은 어떠세요? 정말 좋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활기차고 열정적이에요.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이조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다. 김영애는 그의 열정이 부럽게 느껴졌다. 우리 학교가 체육 분야에서는 좀 약한 편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있을 지역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특별 훈련을 계획하고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계획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두 학생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김영애가 엄한 표정으로 그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이조안이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어? 이조안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다. 학생들은 잠시 당황하다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조안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조용히 조언을 해주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곧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다. 김영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그녀라면 아마 학생들을 꾸짖고 벌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조안의 방식은 달랐다. 그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대단하네요. 이 선생님. 학생들을 다루는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아닙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저 학생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할 뿐이죠. 이조안의 겸손한 태도에 김영애는 더욱 호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조안의 능력과 인성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일 방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체육대회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요. 김영애의 제안에 이조안은 기꺼이 수락했다. 그들은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김영애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김영애는 평소처럼 조용한 아파트를 마주했다.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혼자 살아왔다. 자녀도 없었다. 그녀의 삶은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문득 이조안을 떠올렸다. 그의 밝은 웃음과 열정적인 태도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래, 내일은 어떤 계획을 들고 올까? 김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었다. 다음 날, 김영애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평소에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선택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긴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생기가 돌아 보였다. 학교에 도착한 김영애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이조안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이조안은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려왔다. 방과 후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김영애는 사무실에서 이조안을 기다렸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조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제가 준비한 계획서입니다. 이조안은 환한 미소와 함께 서류를 건넸다. 김영애는 서류를 받아들며 그를 자리에 앉도록 권했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애는 직접 차를 준비했다. 평소에는 비서에게 맡기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자신이 직접 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조안에게 차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다. 계획서를 살펴볼게요. 김영애는 이조안이 준비한 계획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체육대회 계획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체력 향상, 팀워크 강화, 그리고 학교 전체의 단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김영애는 감탄하며 고개를 들었다. 정말 훌륭한 계획이네요.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하셨다니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계획은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이에요. 학생들이 단순히 운동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진정한 팀워크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조안의 열정적인 설명에 김영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교육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느꼈다. 그들은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다. 이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김영애의 질문에 이조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학창시절에 좋은 체육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삶의 가치와 목표를 찾도록 도와주셨죠. 저도 그분처럼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조안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김영애는 감동을 받았다. 그녀도 젊은 시절에는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교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잊혀진 것 같네요. 김영애의 솔직한 고백에 이조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 엄격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교장 선생님도 처음엔 그런 열정이 있으셨군요. 물론이죠. 모든 교사는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그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조아는 김영애의 말에 공감했다. 그도 비정규직 교사로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 낮은 급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는 가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도 했다. 저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계약이 만료될 때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교사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해집니다. 이조안의 솔직한 고백에 김영애는 공감했다. 그녀는 그의 어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같은 고민과 열정을 가진 교육자였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면 그런 고민들이 잠시 잊혀요.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웃음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오래전에는 그런 마음이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은 교육에 대한 생각, 인생의 고민,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김영애는 시계를 보며 놀랐다. 그들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네,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조안의 진심 어린 말에 김영애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한 시간이었다. 저도 즐거웠어요. 이 선생님의 계획은 승인했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조아는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김영애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운 채로 잠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이조안의 체육대회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 다가왔다. 학교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김영애는 평소보다 더 자주 교정을 돌아다니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조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체육대회 전날, 김영애는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모든 교직원들이 귀가한 후 그녀는 체육관에서 혼자 준비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고 이조안이 들어왔다. 교장 선생님, 아직 계셨군요. 혼자 정리하고 계시네요. 아, 이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에요. 이조아는 망설임 없이 김영애 옆으로 와서 함께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체육대회에 필요한 상품과 메달을 분류했다.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김영애가 말했다. 이조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기예보는 맑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좋은 날씨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작업을 계속했다. 가끔 손이 스치기도 하고 시선이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영애는 이상하게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붉어 보이는데요. 이조안의 물음에 김영애는 당황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오늘은 이만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건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끝났네요. 내일이 기대돼요. 이조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영애도 미소를 지었다. 네, 이 선생님 덕분에 좋은 체육대회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게 교장 선생님의 지원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학교를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교장 선생님, 집이 어느 쪽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제 차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이조아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김영애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다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조안과 함께한 시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느꼈다. 체육대회 당일, 학교는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조아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든 준비를 점검했다. 김영애도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나와 그를 도왔다. 선생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김영애는 이조안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그는 감사하게 커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이조안의 계획대로 모든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영애는 주빈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이조안을 따라갔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경기를 이끌고 응원하고 웃고 있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전해주는 듯했다. 점심시간, 김영애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려고 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조안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다. 교장 선생님, 혼자 드시나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요. 김영애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함께 먹어요. 그들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이조아는 체육대회의 진행 상황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영애는 관심 있게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조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경기장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후 프로그램이 곧 시작되거든요. 네, 이 선생님.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이조안이 나간 후 김영애는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돌아갔다. 이조아는 운동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김영애는 그에게 다가갔다. 정말 훌륭한 체육대회였어요. 이 선생님 덕분에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이건 모두 함께 한 결과예요. 교장 선생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운동장은 빗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달아났다. 이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이조아는 김영애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두 사람은 급히 체육관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들의 옷은 이미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일기예보에서는 막다고 했는데 김영애가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으며 말했다. 이조아는 웃으며 수건을 건넸다. 봄 날씨가 원래 변덕스럽죠. 하지만 다행히도 체육대회는 거의 끝났어요. 김영애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화장은 지워져 있었다. 평소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제가 정말 엉망이네요.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지금 모습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놀랐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조안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 순간 김영애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이 선생님.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가 체육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체육대회 이후 김영애와 이조아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가끔은 점심을 함께 먹거나 방과 후에 학교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친구,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조금씩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과 젊은 체육교사가 유난히 가깝다는 이야기가 교사들 사이에서 돌았다.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더 크게 번져갔다. 너도 들었어? 교장 선생님이 이조안 선생님을 특별히 봐주신대. 그럼 요즘 둘이 자주 같이 있는 거 못 봤어? 뭔가 수상해.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작은 대화가 이어졌다. 김영애와 이조아는 이런 소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어느 날 김영애는 학교 복도를 걷다가 교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은 김영애와 이조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이조안 선생님이 정규직을 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접근하는 것 같아. 맞아. 나이 차이가 저렇게 많은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 분명 이해관계가 있을 거야. 김영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음은 차가워졌다.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이조안에게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묻어두어야 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김영애는 예정되어 있던 이조안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이조안과의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62세의 나이에 35세의 젊은 교사에게 감정을 갖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영애. 그녀는 자신을 질책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조안을 향한 감정이 살아있었다. 며칠 동안 김영애는 이조안을 피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그를 만났고 개인적인 대화는 피했다. 이조안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방과 후 이조안은 용기를 내어 김영애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김영애는 서류를 보던 중이었다. 그녀는 이조안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네, 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교장 선생님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이조안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영애는 당황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못 찾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 그뿐인가요?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는데 갑자기 거리를 두시니 걱정됩니다.
이조안의 진심 어린 걱정에 김영애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선생님, 우리 관계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퍼지고 있어요. 소문이요? 어떤 소문인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저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이조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그런 소문 때문에 우리 관계가 변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이해관계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애는 이조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62세예요. 당신은 35세고요.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교장 선생님의 지혜,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도 이조안의 열정, 순수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이 선생님,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이런 소문이 덮어지면 당신의 경력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김영애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이조안에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선생님, 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이조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영애의 마음을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때로는 비밀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다. 시간이 흘러 봄이 깊어갔다. 학교는 여름방학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김영애는 평소와 달리 몸이 자주 피곤하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는 병원을 찾기로 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김영애는 의사의 진료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김영애 선생님, 검사 결과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심각한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생님, 임신하셨습니다. 김영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귀에 들리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62세입니다. 네,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가능은 합니다. 선생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김영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임신이라니, 그것도 62세에,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됐나요? 약 8주 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애는 기억을 더듬었다. 약 2달 전 그녀와 이조아는 학교 행사 후 늦게까지 함께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표현했고 그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의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조언을 해주었지만 김영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조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병원을 나온 김영애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62세에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재앙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김영애는 이조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었다. 여보세요,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조안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 선생님,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이조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금 공원에 있는데 올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0분 후 이조안은 공원에 도착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김영애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김영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조안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이조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은 놀람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임신이요? 정말인가요?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 정도 되었대요. 이조안은 천천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다. 정말요?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요. 김영애는 이조안의 반응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놀라고 당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반응은 기쁨이었다. 이 선생님, 당신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62세예요. 이 나이에 임신은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이조안은 김영애의 손을 꼭 잡았다. 교장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원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애는 이조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선생님, 당신은 아직 젊어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 제게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해요.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요.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도 이조안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미래를 걱정했다. 이 선생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함께 키우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영애는 이조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요. 이조안은 김영애를 안아주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먼저 학교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우리가 직접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조안의 말에 김영애는 동의했다. 그들은 다음날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이 소식을 알리기로 했다. 그날 밤 김영애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지만 이조안이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김영애와 이조안은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그들은 오전에 예정된 교직원 회의에서 자신들의 관계와 김영애의 임신 소식을 알리기로 했다. 회의실에는 모든 교사들이 모여 있었다. 김영애는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공지사항 전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김영애에게 향했다. 그녀는 잠시 이조안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교사들의 얼굴에 놀람이 역력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이조안 선생님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는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합니다. 저희의 관계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애의 말이 끝나자 이조한이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김영애의 손을 잡았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영애 교장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나이 차이 혹은 제 의도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저는 김영애 선생님과 우리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 속에 있었다. 모든 교사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마침내 박수진 교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솔직히 말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박 교감의 말에 몇몇 교사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은 곧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질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애의 말이 끝나자 회의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교사들은 김영애와 이조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날 오후 김영애는 교육청에 자신의 상황을 보고했다. 교육청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김영애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그녀는 이를 받아들였고 남은 학기 동안 박 교감이 임시로 학교를 이끌기로 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 상황을 비난했고 일부는 두 사람을 응원했다. 이조한 역시 많은 눈초리를 받았다. 특히 그의 동료 교사들 중 일부는 그가 교장 선생님에게 접근한 것이 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이조한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영애를 지지하는 데 집중했다. 며칠 후 김영애와 이조한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영애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점차 서로에게 적응해갔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조한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김영애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지만 아이가 잘 크고 있대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병원에 같이 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바쁜데 다음에 같이 가요. 이조한은 김영애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여기에 우리 아이가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김영애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아직 이 상황이 꿈만 같았다. 62세에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35세의 젊은 남자와 함께. 이 선생님, 정말 후회 없어요. 저와 함께하는 것이. 이조한은 김영애의 손을 꼭 잡았다. 전혀.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완전해지는 느낌이에요. 김영애는 이조한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이 선생님과 함께 있어 행복해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따갑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다. 시간이 흘러 김영애의 임신은 4개월이 되었다. 그녀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건강 상태도 안정적이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고위험 임신으로 걱정했지만 김영애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 안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김영애는 학교 근처 슈퍼마켓에서 예전 학부모를 만났다. 그 학부모는 김영애의 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장 선생님, 혹시... 김영애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임신했습니다. 그 학부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 김영애와 이조안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장 선생님이 젊은 체육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조안은 학교에서 더 많은 적대감을 느꼈다. 일부 교사들은 그를 기회주의자로 여겼고 학생들조차 그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조안은 화장실 벽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낙서를 발견했다. 제발 자존심 좀 지키세요. 그날 이조안은 학교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다. 김영애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이 선생님. 내 때문에. 이조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김영애는 이조안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괴로웠다. 며칠 후 김영애는 교육청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 교육감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영애는 그날 오후 교육청을 방문했다. 교육감은 그녀를 차갑게 맞이했다. 김영애 선생님, 이번 일로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이 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김영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다. 저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20년 넘게 교육자로 일해온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교육감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개인적인 삶을 이유로 제가 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합니다. 이건 불공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의 이미지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상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세요. 김영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애는 이조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조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교장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처사를 하는 거죠. 이 선생님, 진정해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불공정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어요. 김영애는 이조안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권리는 계속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교장으로 있으면 학교에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직업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과는 별개예요. 이조안은 여전히 분노했지만 김영애의 말에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럼 저도 학교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야 해요. 당신은 훌륭한 교사니까요. 하지만 이조안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만약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신다면 저도 함께 떠나겠습니다. 김영애는 이조안의 결심을 바꾸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김영애와 이조안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교를 떠나는 날 많은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이 그들을 배웅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한 학생이 김영애에게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마음을 전했다. 이 선생님, 선생님의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은 최고의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말에 김영애와 이조아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비록 그들은 학교를 떠나지만 그들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학교를 떠난 후 김영애와 이조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조아는 작은 체육관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김영애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이를 기다렸다. 그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애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이조아는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김영애 선생님, 출혈이 있네요. 태아에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김영애와 이조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걱정했다.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 이조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해요. 특히 김영애 선생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이조아는 김영애를 위해 더욱 헌신했다. 그는 체육관 일을 줄이고 집에서 김영애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매일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고 김영애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도 쉬어야 해요. 김영애는 이조안을 걱정했다. 하지만 이조안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괜찮아요. 교장 선생님과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김영애의 임신은 7개월이 되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의사들도 처음의 우려와 달리 김영애의 임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안심했다. 어느 날 김영애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었다. 이조아는 그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성별을 알고 싶으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김영애와 이조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네, 알고 싶어요. 이조안이 답했다. 여자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우리 딸이에요. 교장 선생님. 이조아는 김영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김영애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정말 기적 같아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기쁨에 차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어떤 옷을 준비할지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김영애는 또다시 심한 복통을 느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이조아는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김영애 선생님, 조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7개월이라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 김영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긴급히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조아는 병원 복도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렸다. 그는 김영애와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나왔다. 현재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는 병원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산의 위험이 있어요. 이조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자주 찾아와 주세요.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조아는 매일 병원을 찾아 김영애를 돌보았다. 그는 김영애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대화하며 그녀가 병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장 선생님,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딸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김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선생님. 우리 딸을 위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김영애의 임신은 8개월이 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집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조아는 김영애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다. 이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김영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조아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말에 김영애는 더욱 감동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이조안이 있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다. 이 선생님, 우리 결혼할까요? 김영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조안은 놀랐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들은 가까운 친구들과 지지해주는 동료들만을 초대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영애 씨. 이조아는 처음으로 김영애를 이름으로 불렀다. 김영애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조한 씨.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시간이 흘러 김영애의 출산일이 다가왔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출산을 준비했다. 이조아는 그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긴장되세요? 이조안이 물었다. 김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 든든해요. 의사들은 김영애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해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다. 그녀는 이를 받아들였고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수술 당일 김영애는 생각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이조안의 손을 꼭 잡았다. 곧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어요. 이조안은 김영애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네, 정말 기대돼요.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입니다. 의사가 아이를 들어보였다. 김영애와 이조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딸은 작지만 건강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조아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김영애도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이조안이 물었다. 미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미.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미.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김미로 정했다. 그들은 아이가 두 사람의 사랑과 용기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퇴원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은 작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였다. 이조아는 아이를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김영애는 그런 그를 보며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조한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예요. 김영애는 이조안이 아이를 목욕시키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조안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하지만 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 미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녀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김영애와 이조아는 가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가족의 행복뿐이었다. 어느 날 김영애와 이조아는 공원에서 산책 중 예전 학교의 교사를 만났다. 김영애 선생님, 이조안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박수진 교감이었다. 그녀는 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소문이 주인공이군요. 정말 예쁘네요. 네, 저희 딸 미예요. 이조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김영애가 물었다. 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떠나신 후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특히 학생들이 두 분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이조한 선생님의 체육 수업을 정말 좋아했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영애 선생님의 지도력도 많이 그리워했죠. 김영애와 이조아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기뻤다. 그들은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학생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두 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해요. 교육청에서도 이번 일이 잘못 처리되었다고 인정했어요. 박교감의 말에 김영애와 이조아는 놀랐다. 사과요? 네, 두 분께서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직업을 잃어야 했던 것은 불공정했다고 인정했어요. 사실 학교에서 두 분을 다시 모시고 싶어 해요. 김영애와 이조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박교감님. 하지만 저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미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김영애가 대답했다. 이조안도 동의했다.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박교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학교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영애와 이조아는 박교감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 볼까요? 이조안이 물었다. 김영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가르치는 일이 그립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미가 더 중요해요. 미가 조금 더 잘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미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게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은 함께 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딸은 평화롭게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김영애가 말했다. 이조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그들은 함께 걸으며 미래를 계획했다. 언젠가 그들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